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과 관련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오늘 전 정부 고위 관계자 등 22명을 경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공식 발표 전에 제공받았는데 불법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실장까지 집값 통계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동산원은 과거 표본 가격을 높이거나 현재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 반발이 이어지자 통계 조작을 지속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목표한 바와 달리 상승 추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의 상승률을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분배 통계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자의적으로 분석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청와대 실장과 수석, 실무자까지 조사했다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감사원은 어떻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압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투자 목적 주택 매매에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년 남짓. 줄곧 내리던 집값이 반등하자 당시 국토부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한 달 뒤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상 아파트 매매 가격은 9.13 대책 발표 이듬해인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연속 3주 정체를 보인 걸로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 외에도 3일마다 나오는 주중치와 확정치 발표 하루 전에 집계되는 속보치를 추가 보고하도록 해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BH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넷째 주 당시 청와대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고 하자 국토부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해달라고 하달했고 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2%에서 0.89%로 축소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계소득 수치를 높게 나오게 하려고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자 가구 전체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관련 통계에도 손을 댔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가 왜곡 조작됐다는 의혹은 해당 통계가 발표되던 당시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의 경우 민간에서 측정한 상승률과 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승률의 격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조사 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쪽이 더 시장을 반영했느냐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집값이 폭등한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거는 부동산원 통계였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로 19.46%, 반면 민간, 즉 KB 통계는 62.2%로 차이가 컸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12.16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만 봐도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1년 동안 안정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통계는 등락을 거듭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이 일부러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당시에도 불거졌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과 KB통계는 표본수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더 시장을 잘 반영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득 통계 역시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5.95배로 빈부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을 실행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정부로서 당혹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석 달 뒤 황수경 통계청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경질됐습니다. 당장 의도가 있는 인사 조치란 비판이 당시 야권에서 잇따랐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조작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조작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제는 감사원의 발표가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호가 기준으로 산출되는 KB 통계가 기준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여기서 벗어나 조작된 것처럼 설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가장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와 비교하면 KB 통계보다 부동산원 통계가 더 실거래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데 감사원이 이 사실은 빼놨다고 역공했습니다. 세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팀까지 교체해가며 7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김현미 등 청와대와 국토부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누구도 조작 의도를 가지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퇴행적인 이런 어떤 보복 행위들은 반드시 다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다 보면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당하거나 검찰로 넘긴다,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업무를 조작으로 둔갑시킨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전국 돌파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정책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문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서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다목적 전투기 제조 공장을 시찰했는데 러시아는 우주 개발 분야에 이어 항공기 개발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와 악수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들이 만들어지는 극동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공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약 117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투기 생산 시설도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 전투기 조종석에 바짝 붙어서서 조종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호이 35회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의 조립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만투로프 부총리는 러시아가 항공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잠재력을 보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첨단 항공기 생산 시설을 보여준 것은 특히 양국의 기술 주권 달성이라는 과제를 위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을 마치고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를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도 자국 언론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면서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 행보를 보이자 한미 당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은 우선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해온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평택 이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천안함 희생자 46 용사들을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 신천안함 곳곳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구 천안함은 북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의 위협이 실제한다는 점을 미측 대표단에게 저희가 알릴 수가 있었고요. 제4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서 얼굴을 맞댄 한미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escalation in DPRK Russia's defense and political cooperation. 특히 미국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물자 등을 공급한 제3국과 러시아 기업 및 개인들을 무더기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여 개의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 이번 제재엔 미국의 동맹국인 핀란드와 벨기에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러 독자 제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 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러 제재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불과 2년 전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덕분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를 잊지 말자는 글을 써놓고 180도 입장을 바꾼 건데요. 신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며 홍범도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의병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겨보자고 권했습니다. 1년 뒤 그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린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국방장관으로 지명되고 첫 출근길에 오른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말이 바뀐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엔 전두환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쿠데타를 구국의 결정이었다며 추켜세웠지만 국방장관 지명 이후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보수 집회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일삼았는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 표명하실 생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실력 있는 참 군인이라고 치켜세우며 방어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네, 오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육군 사관학교가 수여한 선조들의 명예 졸업증을 반납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이 육사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워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손에 들린 건 선조들의 육사 명예 졸업증. 후배 군인들의 정신적 귀감이란 증표로 받은 걸 5년 만에 반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윤기섭 선생과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홍범도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육군사관학교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명예 졸업증을 줄 때만 해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정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뿌리라고 했던 육사가 이제 와서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말을 바꾼 게 더 큰 모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후손들은 특히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한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본다고 했던 이종섭 국방장관을 규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적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육사가 아무 대응도 않고 있다며 육사 정문 앞에 졸업증을 두고 갔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 명예 졸업증을 받은 사람은 30여 명.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와 이회영 선생의 후손 등도 졸업증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육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1945년 12월 개교한 군사영어학교가 모체이며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 등 근대적 군사교육기관들도 육사의 정신적 연원으로 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은 김 여사와 2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전시회에서 함께 있던 모습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당시엔 김 여사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시는 대부분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각각 창업했던 업체들이 함께 주관했던 행사였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겹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2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처음 김건희 여사를 10분 정도 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시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했던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함께 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는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전문직 여성인가 보다. 다른 한 번은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그 지도부에게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를 함께 찾은 모습은 더 있었습니다. 2013년 점핑 위드 러브전 개막식, 2015년 마크로스코 한국 특별전 개막식에도 함께 참석한 겁니다. 이 전시들 역시 코바나 콘텐츠와 위키트리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 당시엔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에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와 낙태, 성차별 등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40분 동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실행자였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4년 동안 14차례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교육감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고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의 연가 등을 막은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호소하며 숨진 교사는 4년 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부모 2명이 자녀 생활지도와 관련해 7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임을 끝냈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차례 민원이 더 접수됐습니다.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고 전화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14건의 민원 가운데 11건은 한 학부모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해당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민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주장과는 크게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은 숨진 교사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가 하면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외에서 마트 등에서 발생한 폭언 등 이런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동료 등 관련 교직원을 통해서 교육청은 교사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 학교장이 보복성 동요장을 실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의혹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숨진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묵살된 경위 같은 핵심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설동호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의 재량 수업과 교사 연가를 막은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에 또 담화문 형식으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애도를 표했으며 숨진 교사의 순직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몸무게는 31kg. 현지 경찰은 구타와 영양실조가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종교단체 소속인 한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초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망 원인이 구타와 영양실조였고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kg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pparently the victim was subjected to beatings, malnourishment, which subsequently resulted in what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believes the cause of her death.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20대 5명과 15세 소년 등 한인 6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5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1명은 방문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입니다. 혐의는 중범죄 살인과 감금, 증거 조작, 사체 은닉으로 15세 소년도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이 용의자 중 1명의 집 지하실에 피해 여성을 가둬놓고 한 달 가까이 굶기며 집단 구타를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피해 여성이 이들에게 포섭돼 애틀랜타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에서 만약에 포교를 당한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감금을 한다거나 구타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숨진 여성의 한국 내 유족과 접촉하고 있으며 체포된 용의자 중 1명이 숨진 여성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들어온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 수가 2만 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당국이 대피령 대신 통행 금지령을 내려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댐 역시 심하게 노후됐는데도 10년 넘게 유지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수를 막아줘야 할 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득했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댐 주변은 시뻘건 진흙벌이 됐습니다. وهذا المحقن وهذيك الطريق كانت تجي لعند الطريق هذا من فوق عارفين يا جماعة دارنا هذا السد كان هناك سد. 현지 시간 10일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쏟아낸 폭우에 댐 두 곳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길고 좁은 협곡이 깔때기 역할까지 하면서 리비아 항구 도시 데르나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 6층 높이의 물살이 도시 25% 면적을 한꺼번에 덮쳐 최소한 11,000여 명이 숨진 겁니다. 여기에 10,00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고 상당수는 물살과 함께 지중해로 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사의 시작은 지중해의 열대성 폭풍 때문으로 특히 이번 폭풍 다니엘은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에 세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서로 갈라져 내전 중인 상황도 역대급 재난을 부른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400mm 이상의 폭우를 뿌리며 접근하는데도 현지 당국은 대피령 대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우선 제기됐습니다. 무너진 댐들도 외국 보수업체가 철수한 뒤 10년 넘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리비아의 세바 대학은 댐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 보수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اللي مش واضح للعيان ولا يتفكر في حد ولا يندل عليه حد وحتى العقود هذين في حد يدوي عليهن لا البلديه بتدوي عليهن.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겹친 댐 붕괴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내전 상황에서도 리비아 당국은 긴급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현장 목격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기 차부터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도로에 서 있는데 뒤쪽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옵니다. 남성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좌회전을 하던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성을 치고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느린 걸음으로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계속 서서 피해자를 쳐다봅니다. 목격자는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야 사람아, 사람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왜 쳐다보고 있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3분 정도가 지난 뒤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당시 출근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운전자는 사과조차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살인 행위보다도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 사망한 그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시속 21km로 운전해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최근 서울의 한 여관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미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가 병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였는데요. 풀려나는 조건으로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는데 어떻게 또 마약에 손을 댔는지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관복도.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칩니다. 2층 객실 앞을 에워싼 채 방문을 열어 진입하더니 10여 분 뒤 남성 2명을 붙잡아 나옵니다. 그럼 한 20명 왔는데 이 복도만 안 봤어? 복도는 이만한데요. 남자들 놈이 막 한 20명 왔다고. 이들은 방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이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모두 양성. 현장에서는 주사기 넉 대와 그 안에 담겨있던 필로폰 0.2g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약 12시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붙잡힌 두 사람 중 50대 이모 씨는 마약 판매와 유통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9월 당뇨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린다며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달 뒤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을 면한 이유입니다. 보석 허가 당시 법원은 지정된 주거지와 병원으로 외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담당이 아니어서 전혀 몰라서 근데 지금 담당자분들이 또 출장 중이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심지어 보석기관 필로폰을 유통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고 다시 검거되던 순간에도 여관방에 숨어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몰랐지, 마약하는 거. 이 방에서 한 2, 3일 잤나? 그 남자가? 옛날에 206호에도 며칠 잤어. 이렇게 잡힌 이 씨는 또다시 몸이 아프다며 한 대학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 씨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오늘 열차 운행률은 어제와 비슷하게 평소의 7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사이 열차 운행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오 기자, 주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열차 이용하실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에는 평소 금요일 저녁보다는 열차를 타려는 승객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된 여파로 보이는데요. 남은 열차표는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1,170편의 열차 운행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오늘 KTX 운행률은 68.4%, 여객열차 59.8%, 화물열차는 22.8%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주말 열차 운행 계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토부는 일단 주말도 평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모레까지 평소의 67% 선이 유지되는데 SRT까지 포함하면 76% 선까지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 일반 열차, 그러니까 새마을 무궁화호는 60% 안팎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운행률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선로가 유실됐던 영동선은 더 취약해 평소 절반도 채 다니지 않아 예약이 어려운 편입니다. 광역전철은 평소 주말보다 25% 정도 적게 운행되고 수도권과 춘천을 연결하는 ITX 청춘의 경우엔 40% 넘게 줄어듭니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이번 파업의 마무리 시점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인데요. 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추석 연휴는 피해간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안정이 됐나 싶었던 기름값이 어느새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엔 또다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값이 싸다는 입소문에 입구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4원. 전국 평균 가격보다 70원 정도 저렴합니다. 여기만 옵니다.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2달 반 만에 리터당 200원가량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거의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5%에서 20% 정도 가 되는 것 같아요. 세계 3대 원유로 꼽히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16달러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영국 브렌트유도 93.7달러로 역시 올해 최고 수준에 팔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에 상승세를 탄 유가에 최근 산유국인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가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홍수 피해로 원유 수출항을 폐쇄한 조치가 수출 차질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4.4% 올라 작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 상승 전망치는 3.3%.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또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단식 16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 농성에 들어갔고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식 16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을 만료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을 당 대표실에서 누워서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셔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살아 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의료진이 입원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국회 안에서 동조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것을 버티고 투쟁을 이어가고 또 윤석열 정권에 항의하는 투쟁을 국민의힘에선 어제 김기현 대표에 이어 오늘은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국회 상황도 생각하시고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당 대변인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발언이 없어진 게 단식의 성과라고 비꼬았고 김무성 전 의원도 과거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장엄한 단식이었다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길어지는 가운데 어제 저녁엔 단식장 밖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 2명이 다치고
오늘도 70대 남성이 국회에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단식 천막 철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일부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모든 절차가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만들어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부 최고지휘부 스스로 법관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동안 강제동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사법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특정 판결을 유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강제동원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 분의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고 검찰이 천병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을 향해 먼지털이식 행태의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로써 1677일, 약 4년 7개월 동안 277차례 재판 끝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고 법률가들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고 100명 넘는 증인을 불러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7달 가까이 과거 증인신문 녹음만 재생할 정도였습니다.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오는 11월 1심이 마무리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2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올해 7월과 8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극과 남극, 극지방이죠. 현재 북극과 가장 가까운 섬 그린란드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빙하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북미와 유럽 대륙 사이 북극과 가까운 섬 그린란드입니다. 정확히는 그린란드 남서부 칸게룰루 수학이라는 곳 근처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러셀 빙하입니다. 그린란드는 한반도의 10배 정도 크기인데 약 80%가량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러셀 빙하는 이 거대한 그린란드 빙하의 남서쪽 끝에 있는 빙하입니다. 이 빙하 끝 벽면의 높이만 60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인데요. 하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빙하 앞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빙하가 녹으면서 나온 물입니다. 빙하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얼음 조각들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빙하에서 부서져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이곳에 1시간가량만 서 있어도 빙하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빙하 옆 벽면은 여러 군데가 갈라져 있는데 모두 머지않아 부서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북극과 가까운 북극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취재 중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의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도 빨라져 20년 전에 비해 5배 빠른 속도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북극의 변화가 중요한 건 지구 전체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MBC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극지연구소의 러셀 빙하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다른 빙하와 바다의 빙산들도 취재했습니다. 극지방의 급격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한 내용들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 러셀 빙하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은 메가더 사령관이 한국 전쟁 중에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기념 행사를 주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공산 추종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수중 폭파. 해병대 보트의 침투에 이은 헬기들의 공중 돌격.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졌던 인천항에서 당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직접 주관했고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상륙작전이 시연되는 등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밝혔는데 한미일 군사협력,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북한에서 반국가 세력, 허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일에 표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옆을 내내 지켰고 함께 한국, 미국, 캐나다 해군을 사열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이르면 조별리그 3차전부터 출전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합류가 확정되지 않아 한없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던 황선홍 감독. 저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나흘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합류 시점이 결정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20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 이강인은 이 경기를 마치고 황선홍호에 합류해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릴 21일에야 중국 황저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차 등 현지 적응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강인은 이르면 24일 바레인과의 3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PSG는 아시안게임 차출을 허가하면서 내년 아시안컵 출전 문제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협회 측은 일단 아무런 조건 없이 아시안게임을 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자카르타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도 조별리그 첫 경기 이틀 전에 합류해 2차전부터 출전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결전지 항저우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세르비아 최강 즈베즈다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다음 주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적료 약 70억 원으로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기록하며 세르비아 즈베즈다와 4년 계약한 황인범. 영국에서 A매치를 마친 후 세르비아로 건너가 공식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I'm so excited to play for this club and for the amazing fans that we have. 최근 6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즈베즈다는 유럽에서도 명문인 팀이라며 자신의 꿈인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이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즈베즈다가 1991년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에서 차지한 우승 트로피를 들며 각오를 다진 황인범은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첫 상대인 맨시티전을 앞두고 대표팀 동료들이 전한 조언도 공개했습니다. Son and even Hwang Hee-chan, they told me you need to be ready to run like crazy 90 minutes. I will be ready to run like a dogs. 또 어떤 포지션이든 자신 있다며 강한 의지를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If the coach wants me to play as a goalkeeper, I'm ready to play as a keeper. 황인범은 이르면 모레 열리는 리그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온몸이 무긴 월드클래스 공격수죠. 벤제마가 선보인 본능적인 골 결정력으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 27분 크로스 올라오고 수비가 몸을 날리는 상황에서 벤제마가 순식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수비 맞고 튄 공에 본능적으로 무릎을 갖다 댄 기막힌 골이었어요. 이 골로 아리티아드가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번엔 PGA 투어입니다. 김성현 선수 두 번째 샷 뒤쪽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샷 이글 덕에 첫날 단독 2위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이우성 선수가 1루로 달리다가 심판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결과는 태그아웃이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지방에서는 우산을 쓰기가 애매할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이 전라도 서해안과 충청도 그리고 강원 남부 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비의 총 예상 강우량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라색과 짙은 푸른색 계열로 표시가 된 강원도와 경북 북부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 또 남해안 일대에서 10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에도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강도가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내리겠고요. 특히 전라도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일대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5도에 머물겠지만 대구는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